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 한강변에서 민주는 숨을 고르며 손에 든 편지를 쥐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이제 말해야 해. 그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민준, 25세. 한국인. 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꿈을 좇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는 동성애자였다. 그리고 그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으려던 상대는 바로 재호, 23세.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재호는 2년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청년이었다. 민주는 재호의 밝은 웃음과 진지한 눈빛에 끌렸고 두 사람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우정 이상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재호를 한강변으로 불러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강변은 고요했고 두 사람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재호야. 나.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재호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말해도 괜찮아. 나 너 믿어.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물이 터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너를 좋아해. 재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끌어안았다. 나도 너 좋아해. 민준아. 그 순간 민준은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맞이할 터였다. 며칠 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의 새아버지 상철, 50세. 한국인. 이 민준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롤렉스 시계를 팔아버린 것이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민준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시계는 아버지가 민준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상철은 민준의 어머니와 재혼한 지 5년째였지만 민준과는 늘 거리가 멀었다. 그 낡은 시계로 뭐 하겠어? 돈이 더 필요해. 상철은 냉정하게 말했다. 민준은 분노와 상실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민준이 자신을 지탱해온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어머니, 48세. 한국인. 는 상처를 두둔하며 말했다. 민준아. 새아버지가 우리 집을 위해 한 거야. 이해. 하지만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재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재호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시계 정말 중요한 거지. 내가 도울게. 어디서든 찾아내보자. 민준은 고마움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상철이 시계를 판 곳은 알려주지 않았고 그 뒤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며칠 후 민준은 우연히 상철의 서재에서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다.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는 아버지의 필체였다. 민준아.
이 시계는 너의 미래를 열어줄 열쇠야. 절대 잃지 마. 쪽지 뒤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상철이 그걸 팔아버린 이유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재호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뭔가 이상해. 새아버지가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재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파헤쳐보자. 내 아버지가 남긴 게 뭔지 알아내야 해. 두 사람은 시계의 행방을 찾기 위해 서울의 골목을 누볐다. 상철이 시계를 판 곳은 명동의 오래된 전당포였다. 전당포 주인, 60세. 한국인, 은 시계를 기억하며 말했다. 그 시계. 좀 특이했지.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 근데 그 남자가 급하게 팔라고 해서.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시계 안에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상철은 그걸 알고 있었다. 민준과 재호는 전당포에서 시계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구매자는 익명이었고, 단서는 끊겼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재호와 함께 상철을 추궁하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과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민준과 재호는 명동의 전당포를 떠나며 마음이 무거웠다. 시계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고, 상철은 여전히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상철의 서재를 다시 뒤졌다. 그는 아버지의 쪽지를 손에 쥐고 숫자와 기호를 분석했다. 이게 뭐지? 암호인가? 민주는 혼잣말을 하며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재호는 민준의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숫자 패턴을 검색해보았다. 이거. 좌표 같지 않아. 서울 어딘가일 수도 있어. 재호의 말에 민주는 눈을 빛냈다. 그들은 지도 앱을 열어 숫자를 입력해보았다. 결과는 놀랍게도 한강 근처의 오래된 창고로 이어졌다. 여기가 뭐야? 왜 아버지가 이런 곳을?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한강 근처의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낡고 을씨년스러웠으며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재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뭔가 있어. 내 아버지가 이걸 남긴 이유가 있을 거야. 민주는 자물쇠를 부수고 싶었지만 재호가 그를 말렸다. 조금 더 알아보자. 상철이 이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상철과 마주쳤다. 상철은 민준의 날카로운 눈빛을 느끼고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다.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준아. 그 시계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판 거야.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봤어요. 그 시계. 그냥 시계가 아니죠.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건 골칫거리야. 그걸 왜 파헤치려는 거지?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그 두려움이 단순한 우려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밤, 재호는 민준의 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민준은 상철과의 대화를 털어놓으며 말했다. 새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 시계가 뭔지, 왜 팔았는지 알아내야 해. 재호는 민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우리가 같이 할 거야. 내 아버지가 남긴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내가 너 곁에 있을게. 재호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뜻밖의 방해를 받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두 사람을 보았고 그들의 가까운 모습에 눈썹을 찌푸렸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재호랑 왜 이렇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혀야 할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엄마. 나. 재호를 사랑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준은 그녀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그는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다. 재호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너 용기 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철은 민준의 커밍아웃을 알게 되었고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상철은 소리를 지르며 민준을 비난했다. 민준은 상철의 분노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을 감지했다. 상철이 시계를 판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과 관련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민준과 재호는 창고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움직였다. 그들은 창고의 자물쇠를 10단서를 찾기 위해 서울 곳곳을 뒤졌다. 결국 그들은 오래된 열쇠 가게에서 단서를 찾았다. 가게 주인, 70세. 한국인, 은 민준의 아버지가 과거 그에게 열쇠를 맡겼다고 말했다. 그분이 말했지. 이 열쇠는 자기 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다. 그 열쇠는 창고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민준과 재호는 다시 창고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창고 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상철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 비밀을 감추려 했을까? 창고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민준과 재호는 어두운 내부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먼지 쌓인 상자와 녹슨 철제 선반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민준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뭐가 있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호는 민준의 뒤를 따라가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이걸 남겼다면? 분명 중요한 거야. 그들은 창고 구석에서 낡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민준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열쇠를 꺼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메모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언제나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민준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그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걸까? 서류를 살펴보던 재호가 놀라 소리쳤다. 민준아, 이거 봐. 이건 회사 계약서야. 서류에는 민준의 아버지가 과거 소유했던 작은 회사의 지분 증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회사는 지금 상철이 운영하는 기업의 전신이었다. 민준은 충격에 빠졌다. 그럼 새아버지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이 내 아버지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시계는 이 비밀을 드러낼 단서였던 거야. 민준은 분노와 혼란으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상철은 단순히 시계를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지우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서류를 챙겨 창고를 나왔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낯선 남자, 40대, 한국인, 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상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너희가 뭘 찾았는지 알아. 그걸 내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민준은 서류를 꼭 쥐며 물러섰다. 재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린 그냥 진실을 찾으려는 거야. 방해하지 마. 하지만 남자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민준과 재호는 급히 도망쳤고 한강변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추격은 치열했지만 결국 그들은 남자를 따돌렸다. 숨을 헐떡이며 한강 다리 아래에 숨은 민준은 재호에게 말했다. 이제 어쩌지? 상철이 이걸 알면 우릴 가만 안 둘 거야. 재호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진실을 밝혀야 해.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긴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류, 창고, 상철의 비밀까지.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서류를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었을 줄이야. 내가 몰랐어. 그녀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내가 지켜줄게. 민준은 어머니의 품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상철은 아직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민준과 재호는 서류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상철을 상대로 싸울 준비를 했다. 그들은 변호사, 45세, 한국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건 상철이 불법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는 증거야. 법정에서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상철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커밍아웃을 이용해 그를 집안에서 몰아내려 했다. 민준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 이렇게 복잡한 싸움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재호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과 재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되었지만 상철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민준은 집에 돌아갈 때마다 상철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커밍아웃을 빌미로 집안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비난하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민준이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다. 상철은 어머니 앞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상철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너를 지킬게. 그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재호는 민준을 위해 자신의 사진 스튜디오를 열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다. 그는 민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 했다. 네가 겪은 이 모든 게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야. 재호는 카메라를 들며 미소 지었다. 그의 렌즈 속에서 민준은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상철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민준과 재호를 협박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어느 날 밤, 재호의 스튜디오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재호의 카메라와 사진을 부수며 경고했다. 너희가 뭘 찾았든 입 다물고 살아. 재호는 겁에 질렸지만 민준을 위해 강하게 버텼다. 민준은 재호의 스튜디오가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이건 너무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재호를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랑 같이 있는 게 위험해도 난 후회 안 해. 그들은 상철의 약점을 찾기 위해 다시 움직였다. 민준은 아버지의 서류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서류에는 상철이 과거 민준의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상철은 아버지가 죽은 뒤 회사를 독점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민준은 재호와 함께 상철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들은 상철을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상철은 그들을 보자마자 비웃었다. 너희가 뭘 어쩌겠어. 그 서류는 아무 증거도 안 돼. 하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리고 전 그 진실을 밝힐 거예요. 상철은 당황했지만 곧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때문에 내 엄마까지 망신당할 거야. 그 말에 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재호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우린 법으로 싸울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하지만 상철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민준의 커밍아웃을 언론에 퍼뜨리려 했다.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만약 이게 공개되면 엄마가 그리고 재호가 다칠 거야. 재호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보든 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린 이겨낼 거야.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지만 상철의 위협은 그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민주는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유산, 상철의 비밀, 그리고 자신의 사랑까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를 더 일찍 이해했어야 했어.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어머니의 지지로 민주는 더 큰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재호와 함께 상철의 비밀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철은 민준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그와 다툰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툼은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었다. 민준과 재호는 상철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그의 옛 동료, 55세 한국인을 찾아갔다. 동료는 상철과 민준의 아버지가 함께 회사를 설립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상철은 달랐지. 그는 돈과 권력을 위해 뭐든 했어. 동료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민준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상철과 큰 다툼이 있었다. 상철은 회사의 지분을 독점하려 했고 민준의 아버지는 그를 막으려 했다.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동료의 말에 민준은 숨이 멎는 듯했다. 설마 새아버지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요?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재호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진정해. 민준아. 우린 증거를 찾아야 해. 그들은 동료에게서 상철의 과거 거래 기록을 받았다. 그 기록에는 상철이 민준의 아버지와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민준은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지만 민준을 믿고 상철을 추궁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철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민준과 재호를 따로 불러 위협했다. 너희가 뭘 하든 내가 이길 거야. 그 서류는 아무 소용 없어. 민준은 상철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재호는 그를 진정시켰다. 우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서 싸워야 해.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상철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은 자신의 커밍아웃이 세상에 알려질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상철은 언론에 민준의 성정체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재호와 어머니의 지지로 버텼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내 자유야. 그리고 난 진실을 밝힐 거야. 재호는 민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열어 민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전시회 포스터에는 민준과 재호가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그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과 투쟁이 상징이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준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상철은 그 전시회를 방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 전시회장은 혼란에 빠졌다. 상철의 부하들이 포스터를 찍고 사진을 망가뜨렸다. 민준과 재호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상철의 부하들 앞에 서서 소리쳤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 그리고 상철. 이제 그만해. 어머니의 외침에 부하들은 주춤했고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의 지지를 느끼며 더 큰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상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민준과 재호는 상철의 마지막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 그들은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그 쪽지에는 민준의 아버지가 상철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 상철. 네가 날 배신한다면 민준이 진실을 밝힐 거다. 그 편지는 민준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그는 재호와 함께 상철을 상대로 최후의 싸움을 준비했다. 그들의 사랑과 진실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민준과 재호는 상철의 비밀을 폭로할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상철의 회사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 30대, 한국인을 설득해 그의 불법 거래를 증언하게 했다. 직원은 상철이 민준의 아버지와 관련된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고 밝혔다. 그가 너희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은 뒤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어. 민준은 그 증언을 녹음해 변호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다. 그는 민준의 커밍아웃을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민준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재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상이 우릴 비난해도 우린 서로가 있잖아.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재호의 전시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많은 이들이 민준의 용기와 진실을 위한 싸움에 공감했다. 하지만 상철은 그들의 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후의 수를 썼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를 협박해 민준을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어머니는 상철과 대면하며 말했다. 내 아들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마. 내가 한 짓 다 밝혀질 거야. 그녀는 민준을 위해 상철과 이혼을 결심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결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준과 재호는 상철의 회사로 직접 찾아갔다. 그들은 직원의 증언과 서류를 들고 상철을 압박했다. 이제 끝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돌려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상철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이 회사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변호사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다. 상철의 불법 거래는 이미 수사 중이었다. 그는 체포되었고 민준은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상철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 시계.
내가 절대 찾지 못할 거야. 민주는 상철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시계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지 않았다. 그는 재호와 함께 다시 전당포로 향했다. 전당포 주인은 시계를 산 사람이 최근 다시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시계를 되팔고 싶다고 했어. 이상한 쪽지가 안에 있었다던데. 민준과 재호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갔다. 구매자는 젊은 여성, 28세. 한국인이었고, 그녀는 시계를 꺼내며 말했다. 이 시계. 안에 쪽지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중요한 것 같아서. 쪽지에는 민준의 아버지가 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민준아.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너는 내 자랑이다. 이 시계를 통해 내가 진실을 찾길 바란다. 민준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 재호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아버지가 너를 지켜준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손에 쥐었다. 그 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시계를 되찾은 민준은 마음의 짐을 덜었다. 하지만 상철의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민준과 재호를 계속해서 위협하며 법정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준은 재판에 참석하며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했다. 법정에서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상철은 제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고 그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숨겼습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을 뒤흔들었다. 재호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그는 법정 밖에서 민준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사진과 글을 올렸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민준의 싸움에 동참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민준을 지켜줘 해시태그가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어머니도 법정에 나와 상철의 만행을 증언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상철을 잘못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을 지킬 겁니다. 그녀의 증언은 상철의 변명을 무너뜨렸다. 재판은 길고 치열했지만 결국 상철은 불법 자금 세탁과 지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의 지분을 반환해야 했다. 민준은 그 지분을 통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회사를 재건해 지역사회를 돕는 비영리 단체로 바꾸었다. 민준과 재호는 재판이 끝난 후 한강변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눈이 내리는 강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재호가 말했다. 민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덕분이야. 그리고 아버지 덕분이야. 그들은 시계를 열어 마지막 쪽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민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그는 재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고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회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재호는 그의 곁에서 사진으로 그 여정을 기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민준과 재호는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용기를 위한 싸움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커밍아웃을 통해 세상에 당당히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재호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다시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민준과 그의 싸움을 주제로 했다. 전시회장에는 그들의 여정을 담은 사진들이 걸렸다. 한강변에서 손을 잡은 모습. 법정에서 당당히 서 있는 민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웃는 모습까지. 관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민준은 아버지의 회사를 재건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성소수자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누구나 자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민준은 프로그램 개회식에서 말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어머니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상철과 이혼을 마무리하고 민준과 재호를 위해 새 집을 마련했다.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녀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민준과 재호는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렸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았다. 재호는 사진작가로 이름을 알렸고, 민준은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섰다. 어느 겨울밤, 민준은 재호와 함께 한강변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눈이 내리는 강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재호의 말에 민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시계를 손에 들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민준아,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너는 내 자랑이다. 민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재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과 재호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며 살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과 용기를 위한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서로의 곁에 있었다.